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에 백발 뒤처진 리뷰 고갯마루 이민재입니다. 근데 오늘 리뷰에 앞서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은 최신 차량을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뭐 구형 내지는 구구형 뭐 이렇게 시대에 정말 뒤처진 리뷰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차가 쫙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차의 성능을 누가 알아요? 개발한 사람도 잘 알까? 근데 뭐 그거를 어떤 리뷰어가 간단히 잠깐 타보고 그 차를 평가한다? 그거는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처럼 그냥 찐득하게 타보고 그때 가서 다시 시대에 좀 모든 것을 좀 경험해 본 다음에 평가하는 게 또 차량을 우리가 리뷰하고 판단하는 새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자기 위로를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는 W204 전기형 C200K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벤츠, 이 조그만 벤츠, 즉 C클래스는 저희들 리뷰가 1902, W205,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 됐어요. W203, 리뷰한 순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딱 그 중간에 W204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W204를 급조했습니다. 이 차는 W204, 그러니까 W204는 2007년, 유럽에서는 2007년에 데뷔했는데 국내에는 2008년이에요. 2008년에 데뷔해서 2015년까지 생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생산된 2008년식 C200K예요. 이 차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 차의 바로 전작인 W203 C200K잖아요. 이거는 제가 타는 거에 바로 후속 모델인 W204 C200K이기 때문에 제가 타는 바로 전작에 비해서 이 모델이 뭐가 달라졌는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해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W203의 설계 사상을 계승했어요. 그런데 W203은 벤츠 역사가 그 시절이죠. 90년대 말쯤이 벤츠가 이 세상 차들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앞으로는 연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체격을 줄여야 돼라고 생각해서 C클래스, 그 다음에 S클래스, W220이죠. 220 이 체구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 역사에 신형이 되면서 구형보다 체구를 줄인 역사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벤츠가 한번 감행을 했거든요. 결과는 참패지 뭐. 그래서 W203은 사실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러니까 작았어요. 저는 그 점이 좋았거든요. 저는 제가 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이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후륜구동차를 살 것인가. 그래서 W203을 골랐는데 벤츠가 그렇게 했다가 좀 시장에서 쓴맛을 보고 W204는 그 기본 포맷은 같은데 차를 살짝 키웠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분한테는 그게 장점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단점이 될 텐데, 사실 뭐 한 99%한테는 장점이죠, 뭐 그게. 그리고 모양을 W203은 이렇게 그러니까 둥근 라이트하고 뭐 곡선을 좀 많이 넣었잖아요. 벤츠가 원래 직선이었는데 W203, W220 뭐 이쪽에서 만들었어요. 곡선을 넣었다가 다시 직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직선스러워졌잖아요. 그리고 앞에 그릴도 그렇고 범퍼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이전 짝에 W203의 그 불쌍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좀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놀라운 거는 휠은 그래도 16인치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이때가 막 차들이 휠 사이즈를 막 키우기 시작할 때거든요. 근데 벤츠는 휠 사이즈를 별로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대단하죠. 서스펜션 구성은 W203하고 구성이 똑같아요. 앞은 스트럿, 뒤는 5링크 멀티링크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구성이 똑같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개선을 많이 했어요. 어떤 면에 개선이 있었냐면요. W203은 로함이 알루미늄과 철제를 이렇게 섞어서 썼거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다 철로 돼 있어요. 근데 W204는 링크리를 거의 다 알루미늄화 시켰어요. 그래서 앞은 완전히 링크리가 알루미늄이고 뒤쪽은 스프링을 받치고 있는 큰 로함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알루미늄이 됐어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벤츠 역사의 C클래스, 이 작은 사이즈 차가 서스펜션을 전부 알루미늄화 했다는 거는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그 다음 W205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또 뒤쪽을 또 굉장히 철을 많이 섞어 썼어요. 물론 좀 더 합리성을 추구한 방법이기는 한데 그래도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204가 서스펜션 재질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을 추구했어요. 근데 물론 W204까지는 앞이 스트럿이잖아요. W205는 또 WC1을 썼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또 W205가 좀 더 숙성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W205는 너무 커졌어요, 차가. 엔진룸을 한번 볼까요? W204 C200K는 W203 후기형과 같은 엔진을 써요. 그래서 1800cc 슈퍼차저 엔진을 쓰는데 그럼 완전히 똑같냐? 아니, 또 그거 아니에요. 엔진은 미세하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개량해서 W203 C200K는 163마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184마력으로 출력을 20마력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튜닝할 때는 슈퍼차저, 이 차에 슈퍼차저가 달렸거든요. 슈퍼차저가 달린 차들을 튜닝할 때는 슈퍼차저 풀리 사이즈를 바꿔서 과금압을 높인다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 벤츠는 그런 방법 안 썼어요. 아마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회전수가 올라감에 따라 부스트가 올라가는데 부스트, 최고 부스트를 쓰는 지점을 바꿨겠죠. 그래서 사실 운행을 해보면은 저회전은 거의 똑같아요. 출력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게 피크, 고회전에서 올라간 거지 저회전에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저회전은 거의 똑같아요. 배기량도 안 바뀌고 캠 프로파일도 안 바뀌고 압축비도 안 바뀌는데 저회전 출력이 바뀔 수 있나요? 그거 바뀔 수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출력을 올렸지? 163마력 또 훌륭하던데. 네, 그래도 뭐 출력이 세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봐서는 W203에 들어간 엔진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화 계통, 이그니션 코일이나 스파크 플러그는 약간 바뀌었어요. 즉 좀 더 최신형 스파크 플러그들이 어떤 추세를 가고 있냐면요, 스파크 플러그 나사산 직경이 작아지고 있어요. 아마도 연소실에서 발생한 열을 바깥으로 덜 뺏기기 위해서 스파크 플러그를 자꾸 작게 만들고 있는데 정비사들한테는 자꾸 괴로워지고 있어요. 이제 이 차는 발매된 지 벌써 12년이 됐으니까 몇 가지 고질병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차는 흡배기에 가변 밸브 시스템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현대차나 BMW 계열은 이제 그 VVT, 그러니까 Variable Valve Timing을 조절하는 기구가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유압을 이렇게 열어주고 닫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벤츠는 유난히 그 방법을 마그네트를 이용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트로 흡배기 타이밍을 조절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그냥 누유 포인트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리뷰를 찍기 10분 전에 이 마그네트, 캠 마그네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지금 전부 교환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리뷰 찍으면서 시승하면서 다시 누유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반짝반짝한데 원래는 여기가 그냥 오일로 떡이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또 다른 고질병이라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 사소한 문제긴 한데 여기 지금 이게 냉각수 바이패스관이거든요. 보조 탱크하고 엔진 쪽하고. 근데 요게 요 보시면 퀵 커플링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퀵 커플링으로 돼 있는 요 플라스틱들이 100% 사가요. 이 독일제, 그러니까 뭐 벤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일제 차들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된 냉각수 쪽의 관련 부품은 말이죠. 아, 이거는 진짜 우리 국산차한테 와서 보고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냥 열에 의해서 사가가지고 다른 거 정비하다가 요거를 툭 건드리면 그냥 부러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말도 안 되는 만듦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엔진은, 기본적으로 엔진은 뭐 FMR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전형적인 FR인데, 그래도, 자, 여기가 압축기상이거든요. 그래도, 제네시스 쿠페보다는 안으로 약간 들어간 설계예요. 그래서 엔진 위치는 제가 이제 이거를 W203이랑 옆에다 똑같이 세워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엔진 위치는 203이나 204랑 똑같아요. 근데 앞부분이 더 길어져서 앞부분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W203보다 앞부분 정비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엔진은 BMW는 항상 이렇게 기울이는데 벤츠는 똑바로 세워놨죠. 뭐 기타 이제 보시면은 쇼크 타워가 훨씬 강화되어 있고 W203 대비,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스트랩 브레이스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디 강성 때문에 설계자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배터리는 여기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 통 아래에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는데 배터리가 또 사이즈가 W203보다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경량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서스펜션 링크류는 W204가 알루미늄을 많이 썼는데 안타깝게도 서브프레임, 앞쪽 서브프레임은 W203은 알루미늄이었거든요. 근데 또 W204는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처리돼서 조금 무거워진 건 있지만 또 강성 측면에서는 처리 유리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원가 절감이에요. 왜냐면 서브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게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처럼 생겼거든요. C클래스니만큼 보시면은 이 트렁크에 무슨 짐이 많네요. 이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은 조금 더 커졌어요. 203보다. 그런데 그런 게 없죠. 뭐 이거 뭐 전동 트렁크 뭐 이런 거 없어요. 생각해보면 트렁크 여닫을 힘도 없는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지? 바퀴를 먼저 볼까요? 보시면은 16인치 휠에 205, 55, 16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 사이즈를 보시면은 브레이크는 앞브레이크 디스크가 W203보다 10mm 정도 직경이 더 커졌어요. 즉 브레이크 연용량을 더 올린 거죠. 하지만 16인치 휠을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W203은 15인치 휠이 되는데, 그래서 브레이크,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죠. 결국 휠의 직경을 키운 이유는 더 직경이 큰 브레이크 디스크를 수용하려다 보니까 생긴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브레이크 디스크는 요만한데 이만한 휠을 끼워서 그걸 보고 멋있다? 제가 볼 때 멋있지 않아요. 그거 상당히 이게 어떻게 말해, 촌스러워요. 예? 그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신고 이런 거잖아요. 유치원생이 대학생이 신을 법한 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건데 그게 멋지다고 하니 참 그런 거를 제가 어떻게 이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여튼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면은 지나친 직경의 휠 크기와 특히나 옵셋이 맞지 않는 휠을 다는 거는 그 차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다음 그러면 저는 지금 W203도 20, 55, 16이라는 휠 타이어가 있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서스펜션 링크류를 바꾸면서 W203하고 W204는 휠이 호환되지 않아요. 휠 옵셋이 한 10m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PCD 그 볼트 간격이나 허브 센터 보어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휠 딱 맞아, 둘이 호환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옵셋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호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히 언젠가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을 하는데, 이 휠이 203에 들어는 가요. 그런데 이게 옵셋이 작기 때문에 더 밖으로 돌출이 돼요. 그러면 맞는 거냐?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원래 어떤 차들은 안으로 쏙 들어간 휠인데 이런 휠을 끼면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이제 핸들라인이랑 딱 맞아.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차체와 서스펜션에 부담을 주고 주행 성능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또 그거를 막상 서스펜션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뭐 그건 단기간 타면 알 수 없지만 운전을 했을 때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하면 내가 또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저는 느껴요. 그거 하면은 차가 완전히 이상해져요. 근데 어떻게 그걸 못 느끼지? 어렵네 이거. 실내를 볼까요? 실내는 W203보다는 훨씬 세련되졌어요. 그래서 뭐 계기판에 반짝이는 크롬색 같은 링도 두르고 했는데 실내가 너무 플라스틱 느낌이 나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재질적으로 고급스러워졌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 형상이 W203까지는 굉장히 얼럭볼럭한 어떤 입체적인 면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그냥 평면적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개방감을 이쪽이 더 주는 거는 맞는데 이거 뭐라고 말해? 저는 이 오디오 다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이게 좀 싸구려가 된 느낌이 들어요. 크롬띠 좀 둘렀다고 고급이 될 수는 없잖아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현저하죠. W203의 도어 트림. 아마 궁금하신 분은 저희들의 W203 리뷰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창문 스위치 다 까졌어요. 이거 얼마나 이 재질을 이상한 걸 썼으면 지금 레바 스위치가 다 까졌죠. 사실은 제 W203 리뷰에서도 이게 다 까졌는데 사실 제가 그거 바꿨어요, 통째로.
근데 그건 제 차니까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이거는 무작정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지 않은 상태고, 라이트 스위치나 뭐 이런 부분 몇 부분은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근데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가죽 시트죠. 가죽 시트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재질적으로는 후퇴했어요. 그런데 제가 203 타다가 이걸 탔을 때도 이거 가죽 시트 재질이 왜 이래 했는데, 205를 타다가 일로 오면은 아니야, 또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재질은 아무래도 최근에는 차 값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질적으로는 이제 천연 가죽을 이렇게 다용하기에는, 많이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 여러분, 그리고 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 동물 가죽을 쓰는 것보다는 좀 그럴듯한 인조 가죽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뒷좌석은 한국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표준차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그랜저잖아요. 그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표준차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좁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운전석 의자가 제가 지금 타고 왔기 때문에 저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저는 의자를 굉장히 앞으로 당겨 앉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간이면은 이거 좁아요. 그러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금 1902부터 시작해서 계속 차를 개량해 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구형에 비해서 개선된 점이 있을 텐데, 그 개선된 점을 뭐 우리가 백날 말로 해서 뭐합니까?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 그 개선된 점들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고갯마루! 우선 시동음이 203이랑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거 비교적 그래도 최신차잖아요. 네. 근데 핸들이 굉장히,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커요. 이걸 이거 얘기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는 이거를 핸들이라 부르잖아요.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 진짜 완전 콩골리시거든요. 원래 영어의 핸들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휠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공식 명칭은 스티어링 휠이죠. 근데 제가 이게 왜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 하면은, 물론 스티어링 휠이 맞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핸들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함부로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또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용어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핸들은 정확히 콩골리스입니다. 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차라리 핸들이죠. 도어 레버 핸들. 아니면 뭐 이렇게 옛날에 창문 돌리는 거, 그런 게 핸들이고, 이거는 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왜 저거 있잖아요. 게임기. 게임기 운전 게임기에 이거는 우리가 휠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차의 스티어링 휠은 휠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핸들이라고. 용어를 우리가 조금씩.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운전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용어에 대한 저 나름대로는 이게 운전대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거를 핸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용어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핸들링.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하면은 이게 너무 좋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건데, 좀 아까운 얘기긴 한데 할게요. 우리가 핸들링이 좋다라는 말을 일반인들도 쓰고, 심지어는 자동차 전문가라는 분도 쓰시거든요. 저는 근데 그 용어를 제대로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이게 핸들링이라는 거는 자꾸 우리가 뭘 착각을 하냐면, 핸들링은 차를 핸들 다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얼마나 내가 차를 조작하고 다루기 쉬운가를 알려주는 게 핸들링인데, 그걸 마치 아까 말한 스티어링 필링을 핸들링하고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리시승기를 보시는 분은 그 부분은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말하는 핸들링은 스티어링 필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스티어링 필링만 가지고 자꾸 핸들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핸들링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내용을 잘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스티어링 필이 매끄럽고 좋은 차를 가지고 핸들링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핸들링은 차가 내가 조작을 했을 때 차가 얼만큼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이느냐가 핸들링이에요. 이 용어를 진짜 너무 진짜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은 그 메이커가 발표하는 자동차 그 시승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서 제가 그날 딱 느꼈어요. 아, 이거 정말 핸들링이란 단어를 너무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무거운 차일수록 핸들링이 나쁘겠죠.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W203 대비 일단 착 느껴지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모든 조작계가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W203까지는 사실은 W202 또 그 전작인 201과의 연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뒷서스펜션은 W201, 그러니까 W201이 1982년도에 데뷔했는데 201, 202, 203까지가 뒤쪽 서스펜션은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204에 와서 확 개량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205는 또 달라요. 그러면 이 204를 만든 사람은 얼마나 또 참 자기가 만든 게 아까울까. 고작 한 모델에 쓰려고 뒷서스펜션을 새로 개발했다니까요. 이게 참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는 애석한 일이죠. 무려 이 앞세대는 세 세대가 같이 썼는데 그리고 그거는 뭐 그것만 썼나요? 심지어는 E클래스 W124, W210까지도 같이 썼거든요. 아, 또 있다. 체어맨. 예, 체어맨까지도 같이 썼으니 뭐 그 하나를 개발해서 얼마나 많은 차들이 썼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벤츠의 멀티링크는요,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빨리 적용하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더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버, 우리가 댐퍼라 그러죠. 댐퍼를 제외한 나머지 링크만으로도 5링크고 댐퍼까지 포함하면 6링크가 돼요. 근데 이렇게 정교한 링크는 벤츠 이외에는 아무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비슷한 방식의 링크를 누가 쓰냐 하면 이제 BMW가 써요. E90부터. 그러니까 BMW가 결국은 보세요, 단순한 서스펜션으로 계속 버텨오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BMW E90 또는 F10에 와서 뒷서스펜션을 벤츠처럼 정교한 서스펜션으로 바꿔 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이런 정교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좋다는 얘기죠. 예, BMW가 미쳤다고 원가 많이 들어가는 정교한 멀티링크, 링크 수가 많은 멀티링크를 쓰겠어요? 그게 좋으니까 그런 거죠. 뭐가 좋냐? 승차감이 일단 훨씬 좋고, 어떠한 상황이든, 뭐, 노면이, 그니까 이 서스펜션이 이게 바운드를 하잖아요? 뭐 그게 서서히 바운드를 하든, 갑자기 탁 치든, 뒤쪽 얼라이먼트가 크게 변하지 않아서, 또는 뭐, 의도된 대로 변해서 차의 거동이 훨씬 안정적이 되거든요. 그 장점은,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엔진음은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슈퍼차저가 들어간 차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 벤츠가 이게 거의 슈퍼차저 끝물이거든요, 이 차가. 이 슈퍼차저 음이 사실 좀 좋다고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아이들링 부분에서 잉 소리가 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죠. 근데 이게 이제 주행을 하면 속도가 붙으면 사실 잘 못 느껴요. 이게 풍절음이나 타이어 소음 때문에 못 느끼는데 딱 이 시내 주행에서 이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뭐 유럽인의 감각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썩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일단 조작기가 가벼워진 것 중에서도 스티어링 휠이 이 운전대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차보다는 이제 한국차에 많이 가까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운전대가 이게 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나 악셀 페달이 가벼워졌거든요. 악셀 페달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어떤 착각이 드냐면은 차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악셀 페달이, 이 사람이 그거 아세요? 이 조작기를 무겁게 만들면은 차가 무거운 줄 알아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80년대부터 90년대 초에 대우에서 만든 로얄 슈퍼사랑이 있고 현대의 갓그랜저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현대 갓그랜저는 차가 이렇게 가벼운데 슈퍼사랑은 너무 차가 무거워. 빽. 저울에 올려보면 갓그랜저가 훨씬 무거워. 단지 조작기가 무겁다는
차이밖에 없는데 그것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가 무겁다고 느낀다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자, 이 벤츠는 공차 중량 사실 203, 204가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조작기를 가볍게 해서 이 차가 더 가볍게 느껴져요. 근데 아니죠. 사실은 차를 좀 더 한계 상황으로 몰아붙여 봐야 진짜 이 차가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뭐 요런 한계로 가지 않으면서 요런 조작기의 느낌만으로 차가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가벼워진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운전대의 느낌은 과연 장점일까 단점일까? 이거는 딱 꼬집어서 뭐라고 할 수 없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장점이고 시내만 주행하시는 분한테는 이거 100% 장점이에요. 그런데 고속주행을 주로 하는 사람한테는 이거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고속주행은 좀 다소 무거운 스티어링이 촥 꼽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그건 없어요. 특히나 중심점이 좀 가벼워요. 신기한 거는 똑같이 203이나 204가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거든요. 근데도 세팅에 따라서 이렇게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03 대비 계기판이 좀 더 인터내셔널해진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방식은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3이 더 유럽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특별하게 자기가 멋있는 걸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멋있는 디자인.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가 고급차 브랜드라는 걸 과시하는 좀, 이것도 또 천티야 이렇게 따지면 이거 촌스러운 거예요. 원래 벤츠 계기판 안에는 시계가 있었잖아요. 시계가 여기 있긴 있어요. 여기. 그냥 디지털로. 예, 디지털. 물론 203도 디지털이에요. 근데 문제는 203일 때는 여기 있었거든요. 가운데. 예, 그게 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불만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글씨체는 크게 안 바꿨다는 거. 예, 이 디지털 글씨체를 별로 안 바꿔가지고 그거는 좀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공조장치가 확 달라졌죠. 네. 예, 공조장치는 정말 확 고급스러워졌는데 이제 아마 요때부터 여기에 벤츠가 거의 자기들의 어떤 표준적인 방식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게 좀 더 아시아차에 근접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 전 모델까지는 유럽 차들이 AC를 켜는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AC, 즉 에어컨을 끄는 버튼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모델에 와서 에어컨을 켜는 버튼을 바꿨는데 그게 왜냐하면 아시아에는 맨날 헷갈리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타는 모든 차는 에어컨을 켰었는데 벤츠는 그 불을 켜면 에어컨을 끄는 거야 이제 다시. 벤츠 공조기에 좋은 시클이든 뭐든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게, 이건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오토모드가 있잖아요. 이 벤츠의 공조기의 오토모드는 온도만 딱 뭐 22도, 저 같은 경우는 23도 정도에 맞추거든요. 딱 맞추면은 사시사철 공조기에 더 이상 손을 댈 이유가 없어요. 쾌적한 온도로. 예, 자기가 알아서 정말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정말 쾌적하게 맞춰줘서, 이거 하나만, 제가 이걸 똑같은 걸 한번 현대차 제네시스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건 막 더웠다 추웠다 그분이 이거는 정말 자기가 사용해 보면서 만들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요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제 오디오는 지금 보시면 버튼이 동글동글해졌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딱 네모냈었는데 이거 정말 굉장히 비호했죠. 이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전 거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네모난 버튼들이.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는 틀면 여기 아무 숫자가 없잖아요. 자, 지시창이 여기 위에. 근데 이게 뭐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죠. 이게 뭐 휴대폰보다 작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차량의 정보를 표시해주는 정보창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디오 정보만 표시해주는 창이에요. 오디오 정보창인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푸조가 먼저 했어요. 푸조 206에서 제가 이거를 먼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벤츠가 잠깐 따라 했다가 이제 이 다음에는 요 204 후기형에 가면은 또 크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벤츠는 우리는 진짜 차에다가 테레비 달기 싫어 모니터 달기 싫어, 이런 느낌을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거 지금 커버까지 달아놨어요. 이거 정말 커버까지 달았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싫어서. 왜냐면 밤에 이거 정말 저도 싫거든요. 이거 안 꺼지는 차가 제일 나쁜 차.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옛날에 산타페 옛날 모델을 타고 오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얼마나 밤에 눈이 부신지 제가 잠바를 벗어서 이렇게 덮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하나 새로운 기능이 있는 게 위에 커버를 열면 오디오가 켜져요. 오디오는 자 이게 지금 뭐 이 차의 체급을 생각해서는 상당해요. 어떤 면이 상당한가 하면은 현대차가 이게 아직도 문제거든요. 현대 제네시스부터 뭐 G80, G90이 이 차보다 더 비싼 물량을 많이 투입했어요. 스피커 개수도 심지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음악이 안 나와. 하하, 이거 참 곤란하죠. 근데 이 차는 음악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음을 딱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만한 음질이 나와요. 이 차는 그래도. 근데 물론 뭐 불만은 있어요. 지금 음악을 들어보면요, 어떤 불만이 있냐면 203 대비로 고음이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가늘어졌지. 왜냐하면 고음이 점점 선명하고 가늘어지는 게 현재 추세예요. 이 후속 모델은 더해요 또. 그런데 비용은 낮춘 흔적이 나는 게 제가 타는 203은 서브우퍼가 달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브우퍼가 없이 그냥 문자가 달리는 우퍼만으로 저역을 커버하려다 보니까 저음을 밑에까지,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까지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음이 있는 듯이 느껴지게 하려다 보니까 중저역, 그러니까 좀 높은 주파수 대 있잖아요. 한 100에서 200Hz 정도의 대역을 살짝 부풀렸어요. 그 바람에 저역의 해상도가 나빠요. 그러니까 뭐 비트가 있는 음악을 들을 때 잘 모르는데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이 저음악기마다 이 주파수대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다 부풀어. 그러다 보니까 중저역이 부풀어서 전체적으로 음이 부풀어 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오디오가 정도가 되려면은요, 사실은 뭐 벤츠의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정도가 돼야 그 부분이 해결이 된 오디오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타던 W203은 물론 옵션이긴 해요. 모든 차에 달려 있지는 않지만 서브우퍼가 달려 있어서 비교적 낮은 주파수를 그러니까 이 해상도가 있게 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차값을 못 올리니까 이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 C클래스 중에서도 사실은 C클래스의 쿱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C클래스 쿱이라 그러지만 이 당시는 뭐 CLK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CLK들은 이미 그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페형은 더 고급형으로 보고 더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달아주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트위터도 한 그레이드 위에가 달려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오디오 음악이라는 거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고음이 짱짱하면 좋은 오디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이거 만든 사람이 그거 알고 고음은 짱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오디오 얘기를 하면은 고음이 짱짱한 오디오를 자꾸 이 오디오는 해상도가 높아 라고 말하는데, 해상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해상도는 사실은 전 주파수 영역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낮은 헐츠, 낮은 진동수의 해상도를 갖춘 오디오를 만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낮은 주파수의 해상도가 나빠요. 근데 문제는, 자, 현대차는 제네시스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중음력 있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1kHz나 2kHz 부근, 거기 해상도가 나빠서 음이 푸석푸석 하잖아요. 뭔가 그 매끄럽고 딱 뭉쳐진 느낌이 없고, 그냥 현대차 거는 푸석푸석 한데, 그거를 좀 빨리 개선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그걸 또 해결하라 그러면 분명히 또 고음만 더 짱짱하게 만들려고 들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고음이 부드러우면서도 중저음, 중음 또는 중고음이 또렷해야 되거든요. 그런 오디오가 좋은 오디오인데, 그런 오디오를 차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스티어링 휠 크기도 저는 큰 게 좋은데 요즘은 작은 게 유행이죠. 서스펜션 또 세팅을 얘기할지 않을 수 없는데요. 스프링하고 댐퍼가 이쪽이 조금 203이랑 달라요. 스프링은 조금 더 단단하고요. 댐퍼는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것도 또 결국은 또 아시아화 한 거야. 이게 또 아시아화 내지는 미국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화를 한 거. 그러니까 유럽인의 감각으로 만들던 세팅을 좀 더 전 세계인의 감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203 대비 쫀쫀함이 줄었어요.
물론 작은 충격은 더 부드러워졌거든요. 네. 근데 큰 턱에서 일렁거려. 예, 이게 이제 저는 이 뒷자리, 그러니까 이 뒷자리에 탄 사람의 승차감 지수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우리 식구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을 태우거든요. 그리고 항상 다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면허증도 없어요. 우리 딸도 뭐 중학생이 면허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딱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딱 한 바퀴 타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왜 이래? 근데 유일하게 벤츠만 합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합격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쿵쿵거려? 이랬어요, 저한테. 좀 애매해요. 이게 왜냐면은 기존 이제 현대차나 물론 뭐 렉서스 계열의 차의 서스펜션에 익숙해진 분한테는 이거 타자마자 이런 말을 제가 들어요. 아니 벤츠가 이게 왜 트럭 승차감이죠? 자,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203보다 부드러워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보시면 지금 이 노면 충격 그대로 들어오죠. 근데 저는 이게 더 직선적이고 직관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데 현대차 타던 분한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세팅이에요. 보시면 자,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 물론 여진도 없고 참 좋아요. 깨끗하고. 이거 좀 그 부분에서는 이거 왜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W203하고 크게 달라진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서스펜션 링크들의 부식류 있잖아요. 이 부식류가 덜덜거리는 느낌이 아예 없어요, 이 차가. 그 부식류를 개선했어요. 부식류와 사실은 링크, 하기야 뭐 링크가 알루미늄이 됐으니까 링크 자체가, 알루미늄은 자체적으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때리면, 철은 때리면 탱탱 소리 나지만 알루미늄을 때리면 툭툭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유의 그 공진 주파수가 알루미늄이 더 낮기 때문에 링크류를 타고 들어오는 진동이 걸러지고 있죠. 거기다가 부싱도 더 부드러워졌고, 그래서 부싱도 지금 부드럽다기보다는 진동도 걸러주면서 덜덜거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W203 대비.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디 강성이 현저히 높아진 게 티가 나거든요. 높아진 바디 강성까지 합세해가지고 이런 노면에서 충격을 받을 때의 안심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이제 충격이 좀 있어. 아까 말한 대로 서스펜션 세팅 때문에 충격이. 근데 그 충격이 뭐 불안하냐, 차를 불안하게 만드냐, 불쾌하게 만드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충격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는 이거 불합격인데.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차와 제네시스 G80을 번갈아 탔거든요. 계속 하루. 그러니까 오전에 이거 타고 오후에 그거 탈 일이 있었어요. 이거 오전에 뭐 2시간, 오후에 그 2시간 탔는데, 이거 타다가 제네시스를 딱 타면요, 이거 왜 이렇게 뭐하게 부싱이 덜덜거리고 자꾸 뭘 머금지? 근데 차는 이게 크고 좋은데, 큰 거가 좋은데는, 큰 거는 맞는데 왜 나는 이거를 타기 싫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빨리 C클래스 타고 가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분발을 해줘야 돼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차가 아니에요. 이 작고 좋은 차의 표준을 지금 C클래스가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자동차 문화가 사실은 가난해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이 큰 차에 대한 욕망이 굉장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게 저는 점점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아반떼를 타다가 그 다음에 당연히 소나타를 사는 게 수순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복스바겐 폴로도 사고 뭐 BMW 1시리즈도 사고 그렇잖아요. C클래스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차 크기가 차의 급을 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작은 차를 사서 창피해지거나 이런 것도 점점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아주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점점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차가 지금 적산이 75,000이거든요. 이미 활대링크는 갈았어요. 활대링크가 너덜너덜. 이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활대링크도 알루미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스펜션, 하체에서 오는 진동을 억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뒤가 너무 쿵쾅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이 생각하는 이 스프링과 댐퍼의 강도는 다소 쿵쾅거리는 세팅이죠. 이 부분은 203이 조금 더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약간 낮은 바디 강성에 댐퍼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댐퍼로 싹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느낌이 조금 없어요. 그런데 사실 뭐 바디 강성으로만 봐서는 이게 더 한 수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값이
싸요, 이 차가. 이 정도가 지금 2008년식 C200K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W203도 한 400만 원은 간단 말이에요. 같은 엔진을 쓰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거의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딱 이 차가 처음에 제가 지금 일주일째 타고 있는데 제 차는 아니에요. 내가 차를 이걸 살 걸 내가 괜히 그걸 샀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 일주일 운행하고 나서 느낀 결과는요. 그냥 203 타야겠다. 예. 근데 203이 이거보다 뭐 돈이 작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네, 돈이 정비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똑같이 들어갔는데 그 몇 가지 아까 저는 이제 오디오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서브우퍼가 달려 있어서 내역이 저음력이 해상도가 높은 거 이거는 진짜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차에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 차는 지금. 그런 부분하고 서스펜션하고 댐퍼의 어떤 강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계기판 W203이 그 주황색, 오렌지색인데 훨씬 더 차분해요, 솔직히 말해서. 계기판이 검정색 톤의 모노톤에 오렌지색 글씨를 띄고 있는데 그 차분함이 느껴지거든요. 거기서 저는 그냥 203 앞으로 한 10년 더 타는 걸로 마음을 정했어요. 이 204도 후기형 2010년부터는 엔진이 CGI라 그래서 같은 배기량이지만 터보차저로 바뀌어요. 그리고 변속기가 이게 복잡하네. 그러고 보니까 이 변천사가 복잡해요. 근데 5단, 이 차도 변속기가 5단이에요 203이랑 똑같아요. 7이 2.6이라는 변속기인데 근데 뭐 이 엔진은 슈퍼차저 엔진은 워낙 저속 토크가 세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제가 2000rpm을 안 넘기잖아요. 5단 변속기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터보차저가 되면서 오히려 저속 토크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터보차저 엔진이 달리는데 변속기는 또 그냥 5단인 채로 한 2년 만들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가서 실내도 또 바뀌고 변속기가 7단으로 바뀌어요. 이왕이면은 그 터보차저 엔진을 구입하실 거면 7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구입하셔야 돼요. 지금 현 시점으로 그 모델이 한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근데 그럼 또 그건 좀 비싼데? 그렇죠. 예. 이왕이면 그거 후기형 사실 거면 그거 사셔야 돼요. 그거는 연비가 이거보다 미세하게 더 좋아졌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메이커 발표치를 보면은 그 차가 연비가 평균적으로 100km를 갈 수 있는 들어가는 기름이 거의 1리터가 더 줄어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슈퍼차저 엔진은 지금 보시다시피 고회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슈퍼차저가 엔진 풀이랑 묶여 있어서 엔진이 돌아가는 한 바로 과급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회전 때의 토크가 좋아서 회전을 높일 이유가 없는데 터보차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스트가 작동하는 데까지 가려다 보니까 변속이 자주 되고 RPM을 더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연비가 거의 똑같았어요. 물론 이럴 수 있죠. 고속도로 가서 시속 100km로 쭉 고속주행을 한다면 그쪽이 연비가 높아요. 왜? 그때는 어차피 다 같이 높은 회전수를 쓰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연비표하고 실제 연비하고도 조금 괴리가 있어요. 대신 이럴 수 있죠. 이 차를 가지고 시내에서 악셀을 많이 밟아서 RPM을 많이 쓰시는 분은 연비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나겠죠. 하지만 저는 이 차는 진짜 이 엔진, 이 1800cc 슈퍼차저 M271의 장점이 뭐냐면요. 깃털 악셀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토크가 나와요. 어느 정도 토크가 나오냐면은 자연흡기 기준으로 2300cc 내지는 2400cc 정도의 토크가 나와요. 실제로 230Nm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제일 큰 장점은 거의 뭐 1000rpm 언저리에서도 모든 주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차의 제 운전 패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운전 스타일에 딱 맞는 차예요. 정말 저한테 맞춘 차예요. 이 벤츠 C 슈퍼차저 엔진이요. 이렇게 좋은 거 지금은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거에 비하면 제가 BMW 3 시리즈에서 갖는 가장 큰 불만이 3 시리즈는 이렇게 낮은 회전수를 허용을 안 해요. 내가 악셀에 바로 얹어서 1200rpm에서 악셀을 밟으면 그냥 바로 기아가 한 두 단위 떨어지면서 2000rpm으로 가버리거든요. 3 시리즈는 2000rpm도 낮은 rpm이야. 그래서 그게 물론 뭐 역동적으로 달릴 수 있는데 이런 느긋한 달리기가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이거는 기어 변속도 거의 안 돼요. 그냥 거의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주행법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할배 운전인데. 저는, 저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죠. 제가 이제 트랙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이 발조작 보면 막, 저도 제가 발조작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속도를 정교하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길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낮은 회전수로 할배 운전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도 힘들어요. 저는 딱 그 용도에 따라서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는 정말 저는 이렇게 최소한의 변속과 최소한의 악셀링과 최소한의 브레이킹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트랙에서 운전할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리고 공공도로에서는 그렇게 뭐 고속을 즐기지도 않아요. 제 차는요, 제가 중고차 사서 브레이크 패드 갈은 적은 있어도 제가 타면서 브레이크 갈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저는 소모품 뭐 브레이크 패드 한 10만 킬로씩 써요. 203의 C200K는 중고차 시장에서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는 차가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이 204는 많아요. 그리고 1000만원 이하로도 차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차만 좀 적은 킬로 주행거리에 상태 좋은 차를 고르신다면은 굉장히 중고차로서 만족스러운 후륜 구동차를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5단 슈퍼차저는 뭐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근데 그 스포티 주행이라는 것도 가속이 빨라서 스포티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스포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국도에서 이렇게 코너링을 해보잖아요. 굉장히 스포티해요, 이 차가. 일체감, 아까 정확히 말하면 그 일체감이 핸들링이거든요. 핸들링이 굉장히 좋아요. 전 이거 앞쪽 더블 조인트, 사실 BMW가 말하기는 더블 조인트, 즉 로암이 2분할 됐거든요. 이 방식과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조합으로 인한 이 차의 도로에서의 거동은 정말 1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저는 벤츠 역사에 있어서 C클래스가 제일 좋은 차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타다가 다시 E클래스 타잖아요. 아이 불편하다, 무거워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C클은 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일체감도 주고, 일체감을 주. 그러고 보니까 입마 일체감을 주는 세단은 이거밖에 없네. 세단. 캐딜락이 있구나. 캐딜락 ATS가 있구나. 근데 ATS는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사실은. 예. 근데 이거는 ATS보다 가벼우면서 훨씬 더 작은 휠을 쓰면서도 이 정도의 일체감을 줄 수 있는 차는 흔치 않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패밀리카로 중고차를 고민하시는 분은 구입을 고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제가 진짜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차인데, 뒷좌석 승차감이 조금 안 좋아서 부인과 이 아이들의 반응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